자, 반올림 규칙. 선생님이 방금 전에 반올림 했는데 이것도 다 규칙이 있어요. 네, 세 가지를 알면 됩니다. 첫 번째 뭐냐? 반올림할 자릿수 값이 5보다 큰 경우는 어떻게 한다? 올려주면 돼요. 소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소수 셋째 자리까지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 있는 9라는 숫자는 5보다 크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그냥 무작정 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반올림 해줄 때 5로 반올림 돼서 값은 10.766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밑에 있는 것처럼 5보다 작은 숫자 같은 경우는 5보다 작은 숫자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큰 값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버려요. 그럼 얼마가 된다? 10.765가 나옵니다. 근데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애매한 경우. 어떤 경우? 5인 경우. 5인 경우는 그 바로 앞에 자릿수가 뭘로? 짝수가 되도록 맞춰주면 돼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0.7645가 있어요. 그 얘를 올릴지 버릴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앞에가 4야. 이미 짝수야. 그럼 얘를 올려주게 되면 5가 되니까 홀수가 되겠죠? 그럼 따라서 얘를 그냥 버려요. 10.764로 남겨두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숫자를 봅시다. 10.7675. 얘도 올릴지 버릴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앞에 숫자를 보면 돼요. 숫자가 7이야. 홀수죠? 근데 뭘로 만들려고 했어요? 바로 짝수로 만들려고 했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올려줘야 돼요. 그럼 10.768이 됩니다. 자, 유효 숫자 간의 연산 규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먼저 덧셈과 뺄셈의 경우를 봅시다. 일단은 덧셈과 뺄셈에서 유효 숫자는 소수점 이하 자리가 적은 것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더해요. 얘네 둘을 일단 더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냐? 24.4434가 나옵니다. 여러분도 한번 계산기로 두들겨서 더해보세요. 그랬을 때 소수점 이하 아래 자리가 작은 거는 1.22가 되겠죠? 앞에 있는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네 개지만 얘는 소수점 이하 자리가 두 자리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얘도 소수점 이하 자리를 두 자리로 맞춰줍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사용할 건데 바로 다음에 여기는 3이라는 숫자는 5보다 작기 때문에 버림을 이용해서 24.44만 취하면 됩니다. 뒤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5.74랑 0.823 그리고 2.651을 그냥 일단 무조건 더해요. 더하고 봐. 그럼 더하면 얼마가 나와? 9.214가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소수점 아래 자리가 제일 작은 걸 찾아요. 얘죠, 얘? 몇 자리까지? 두 자리까지. 그럼 얘도 몇 자리로 맞춰라? 그렇죠. 두 자리로 맞춰주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자리 그 다음 이 4라는 숫자는 우리가 5보다 작기 때문에 올림을 하지 않고 버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얼마냐? 9.21이라는 값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뺄셈. 뺄셈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빼요. 일단 빼게 되면 얼마가 나오냐? 얘는 0.865가 나옵니다. 근데 이 두 숫자 중에서 유효, 소수점 아래수가 작은 거, 더 적은 거는 바로 4.8에 해당되겠죠? 몇 자리예요? 소수점 아래가 한 자리.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어디? 그렇죠. 한 자리에서 끊어줘요. 그런데 이 8이라는 숫자 그 다음 우리가 버릴 애들을 보니까 6이에요, 6. 6이라는 숫자는 그냥 버리면 안 되죠. 어떻게 줘야 돼요? 5보다 크기 때문에 올려줘야겠죠. 그럼 따라서 얘는 얼마가 된다? 0.9가 됩니다. 이제 곱셈을 봅시다. 곱셈의 경우는 유효 숫자가 작은 것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유효 숫자가 작은 애. 얘도 일단 곱해요. 무조건 일단 다 계산하고 봐야 돼요. 일단 곱하고 나면은 얼마가 되느냐?
0. 선생님도 지금 핸드폰으로 계산을 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오래 걸리는데 여러분들도 계산기를 가지고 계산 한번 해보세요. 0.442가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유효 숫자를 맞춰줘야 되는데 유효 숫자를 어떻게 맞추느냐? 유효 숫자가 제일 적은 거 앞에 있는 22.2는 유효 숫자가 3개죠? 근데 0.0011은 유효 숫자가 2개죠? 그러면 유효 숫자가 작은 얘한테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덧셈과 뺄셈과는 다르게, 덧셈 뺄셈과는 다르게 얘의 유효 숫자는 여기 유효 숫자가 제일 작은 애와 일치를 시켜줘야 됩니다. 우리가 덧셈 뺄셈에서는 단순하게 소수짜리만 맞춰줬죠? 그런데 얘는 유효 숫자의 개수를 맞춰주는 거예요. 곱셈과 나눗셈은. 그래서 유효 숫자 앞에서부터 끊어버리면 하나, 둘. 따라서 0.24가 됩니다. 3개로 곱해도 똑같아요. 일단 계산하세요. 일단 다 곱해. 다 곱하면 얼마나 나오냐? 45.0118 나와요. 그럼 유효 숫자가 제일 작은 애 한번 찾아봅시다. 제일 작은 애 누구예요? 얘는 하나, 둘, 셋.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얘는 하나, 둘. 그럼 따라서 유효 숫자가 제일 작은 얘한테 맞춰줘야겠죠. 몇 개로? 2개로. 하나, 둘. 뒤에는 0이니까 그냥 다 버려버려서 45가 됩니다. 나눗셈도 일단 나눠요. 일단 나누게 되면 얼마가 나있냐? 0.963934434426 그리고 유효 숫자가 제일 적은 애한테 맞춰주면 됩니다. 얘는 하나, 둘, 셋, 4개. 얘는 하나, 둘, 셋. 따라서 3개에 맞춰주니까 하나, 둘, 셋. 얼마가 된다? 0.966이 나오게 됩니다. 이번엔 덧셈과 나눗셈이 다 있어. 그럼 괄호부터 차례대로 그 원리대로 계산해주면 돼요. 그래서 계산을 하나 다 완벽히 끝난 다음에 다음 계산하는 게 아니라 계산하고 유효 숫자 생각하고 또 계산한 다음에 유효 숫자를 생각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얘 같은 경우는 괄호 안에 얘부터 계산해줘야겠죠.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얼마나 나오냐? 3.37이 나와요. 우리가 아까 전에 단순하게 앞에 있는 이 곱셈 부분만 없었다면은 3.37 한 다음에 소수점 아래 숫자를 얘한테 맞춰주면 3.3인데 여기 숫자를 반올림해서 3.4라고 표현했었죠? 그런데 그렇게 표현하지 말고 생각만 해요, 생각만. 어떻게 생각하느냐? 일단 곱하기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곱할 때는 유효 숫자 곱하고 나서 유효 숫자는 그 각각의 숫자의 가지고 있는 유효 숫자 개수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얘를 계산하면 3.37이 나오고 그리고 실제로 뺐을 때 소수 아래짜리 숫자는 얘한테 맞춰줘야 되니까 얘가 가질 수 있는 건 소수 아래짜리 바로 한 자리밖에 가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의 유효 숫자는 2개가 됩니다. 왜? 7은 올려줘야 되니까. 근데 실제로 올리진 말고 아직 올리진 말고 이렇게 유효 숫자가 2개라는 걸 구해주면 돼요. 앞에는 얘의 유효 숫자는 4개가 되겠죠. 그럼 따라서 3.489와 3.37을 곱해줍니다. 그러면 이 2개를 곱하면 얼마가 나오냐? 11.758이 나와요. 그럼 곱하고 나서 유효 숫자는 바로 유효 숫자가 제일 작은 애한테 맞춰준다고 했죠. 그럼 따라서 제일 작은 애 여기 유효 숫자가 2개니까 하나, 둘. 근데 바로 밑에 7이라는 숫자는 의미가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올려줘서 5보다 큰 숫자이기 때문에 올려줘서 12라는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계산식에서 유효 숫자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수식을 보면은 7.21 더하기 3.7을 해줘야 됩니다.
이 두 개를 더하게 되면은 10.91이 나옵니다. 우리가 유효 숫자를 더해줄 때는 유효 숫자가 제일 적은 애, 소수점 밑에 자리를 맞추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숫자는 1, 0, 9 이렇게 유효 숫자가 3개까지 가져갈 수 있습니다. 4.25의 유효 숫자는 3개죠? 하나, 둘, 셋. 따라서 이 둘을 나누게 됐을 때 나오는 값은 0.3895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유효 숫자의 나눗셈, 곱셈에서는 유효 숫자의 작은 거에 맞춰준다고 했으니까 유효 숫자가 둘 다 3개죠. 그래서 유효 숫자 3개를 맞춰주면 3, 8, 9까지가 바로 유효 숫자가 됩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있는 숫자가 5기 때문에 반올림을 해줘서 우리가 유효 숫자를 통해서 값을 구하면 0.390이라는 유효 숫자가 3개인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지수와 로그 앞에서 간단하게 맛보긴 했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한번 배워보는 겁니다. 자릿수를 의미하는 숫자는 유효 숫자에서 제외한다. 그럼 자릿수를 의미하는 숫자가 뭐냐? 요거. 10의 1승이라고 하면은 얘는 10의 자리를 의미하고 10의 2승은 100의 자리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숫자는 이렇게 자릿수를 나타내요. 그럼 얘는 유효 숫자에서 제외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럼 얘를 유효 숫자에서 제외를 시켰으면 뭐가 중요하느냐? 바로 뒤에 있는 얘가 중요해요. 얘네들. 그래서 지수의 소수점 아래 부분 애들이 바로 유효 숫자가 됩니다. 그럼 따라서 얘를 계산기로 두들겨 나타내면 바로 221이 나오는데 과학적 표현 방법으로 쓰면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 유효 숫자는 앞에 3개만 끊어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밑에 있는 숫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는 이 4가 의미하는 거 로그에서 여기 있는 이 4는 바로 지수 부분이죠. 우리가 지수 부분은 자릿수를 나타내기 때문에 유효 숫자에서 제외한다고 했어요. 그럼 따라서 로그 안에 있는 이 숫자들이 유효 숫자가 5개라면 여기 얘는 자릿수를 나타내기 때문에 여기 뒤에 있는 얘가 바로 유효 숫자가 된다. 그래서 5개, 5개로 일치시켜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 앞에 있는 이 숫자 2는 지수 부분이기 때문에, 즉 자릿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유효 숫자에서 제외시켜 주니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맞춰주는 거예요. 그럼 밑이 아니라 이렇게 양변에 10을 얘네들이 지수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10을 놓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얘는 300이죠. 밑변환 공식을 이용해서 얘는 그냥 그대로 10의 2.477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아까 배웠던 것처럼 잘 보세요. 300이에요, 300. 그럼 뒤에 있는 0들이 과연 유효 숫자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죠? 그땐 뭘 보면 되느냐? 얘를 보면 돼요, 얘. 얘는 자릿수를 나타내는 거고 뒤에 있는 4, 7, 7. 얘가 바로 유효 숫자의 개수가 된다고 했죠? 그럼 유효 숫자 앞에 있는 얘가 몇 개가 돼야 돼요? 3개가 나와야 돼요. 3, 0, 0. 그럼 따라서 여기에 들어갈 때 그냥 3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3.00으로 들어가야지 올바른 과학적 표현 방법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럼 우리가 방금 전에 배웠던 유효 숫자 그 연산 규칙을 이용해서 한번 오차를 유효 숫자에 맞게 구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학생이 아스피린을 합성하여 측정한 질량이 얼마였다? 0.85g이었다. 그런데 소비한 반응물의 질량으로 계산한 이론치는 1.23g이었다. 그럼 1.23g이 바로 참값에 해당되는 거고 0.85g이 측정값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오차는 이 둘 사이 질량을 뺀 다음에 참값으로 나누고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수식으로 표현하게 된다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얘를 유효 숫자를 일일이 다 고려를 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얼만큼이 나오는지 실험 오차가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계산을 해볼 건데 일단은 뺄셈 같은 경우는 빼고 보라고 했죠 선생님이. 그럼 얘네들을 한번 빼보면은 0.38이 나와요. 근데 소수 둘 다 아래 둘째 자리까지 있기 때문에 얘도 소수 아래 둘째 자리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럼 따라서 얘의 유효 숫자는 몇 개? 그렇죠. 유효 숫자는 2개. 그럼 아래 1.23도 마찬가지로 유효 숫자가 3개. 하나, 둘, 셋. 그리고 일단 나누세요. 나누면 얼마가 나오느냐? 바로 0.3089 얼마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우린 이미 유효 숫자 작은 게 2. 따라서 얘의 유효 숫자는 3, 0. 여기까지가 바로 얘의 유효 숫자입니다. 그런데 0 바로 뒤에 8이라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5보다 커서 반올림을 하게 되면은 이 값은 0.31이 돼요. 그리고 얘는 100%로 만들기 위해서 그냥 100이라는 숫자로 곱해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100을 곱하면 얼마가 나온다? 31%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은 정확하게 뭐다? 바로 31%가 이렇게 31%로 나타내줘야 됩니다. 자, 이제 측정과 유효숫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측정에서의 유효숫자. 만약 어떤 학생이 눈금이 1ml 단위까지 있는 눈금 실린더로 액체의 부피를 측정하여 7.495ml라고 썼다고 하자. 이때도 유효숫자가 4개일까? 눈금이 1ml 단위까지 있는 실린더에서 7은 확실한 수이지만 눈금이 1ml일 때 여기는 7은 확실한 수지만 나머지 4, 9, 5는 모두 어림짐작한 것으로 의미가 없다. 얘가 진짜 눈이 좋아서 갑자기 그 눈금 1mm와 1mm 사이가 눈금 짝짝짝짝 갈라지면서 자기가 0.495를 볼 수 있는 뭐 그런 시력적 기술? 그런 게 있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 측정에서 유효 숫자는 2개로 어디까지? 그렇죠. 소수점 아래 한 자리까지 나타내야 됩니다. 또한 실험 절차에 꼭 1.49ml를 측정해서 반응시키기라고 한다면 측정 도구가 1mm 단위의 최소 눈금을 가진 눈금 실린더가 아니라 적어도 몇 미리? 그렇죠. 0.1mm 단위의 최소 눈금을 가진 피펫을 사용해야 한다. 고등학교 실험에서 이 정도 정확성을 요구하는 실험은 거의 사라졌지만 액체 부피를 측정하는데 비커나 삼각 플라스크를 사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요게 좀 포인트네요. 여러분들이 보통 부피를 선생님이 측정하라고 할 때 비커를 또는 삼각 플라스크를 가져와서 대강 액체를 집어넣고 눈대중으로 뭐 이 눈금 있으니까 이걸로 액체를 재도 되겠지라고 하지만 그 액체의 부피를 측정하는 기구가 따로 있습니다. 뭐 피펫이라든지 아니면은 눈금 실린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험을 같이 할 때 액체의 부피를 잰 다음에 이런 것들로 반드시 측정을 해줘야 돼요.
조금 더 정확하게 한번 알아본다면 실험실에서 눈금이 표기된 기구를 읽을 때 다음과 같은 규칙을 따른다. 측정값의 유효 숫자에는 한 개의 추정수가 포함된다. 실험기구 최소 눈금의 10분의 1까지 읽는다. 측정값을 표시할 때는 측정값과 판독 오차를 함께 표시한다. 여기까지도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이렇게 실린더가 있어. 여기부터 5ml, 6ml, 7ml, 8ml. 그랬을 때 액체가 이거는 너무 가까우니까 이렇게 담겨 있다고 칩시다. 그럼 보통 여러분들이 메니스커스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읽게 되죠? 그럼 잘 보면 눈금의 단위는 지금 몇 밀리리터 단위예요? 그렇죠. 눈금의 단위는 1밀리리터 단위죠. 그런데 내가 잘 보니까 이 수면의 메니스커스가 6ml랑 7ml의 사이에 있어. 누가 봐도 그 사이에요. 그럼 그 사이 값을 읽어줘야 돼요. 어디까지? 여기 있는 이 눈금의 아랫자리까지 읽어주면 됩니다. 그럼 1ml의 아랫자리는 어디예요? 그렇죠. 0. 얼마 ml가 바로 아랫자리가 되겠죠. 그럼 얘를 선생님이 대강 어림 잡아서 읽어주면 6.5ml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부분은 정확한 눈금이 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판독 오차라는 게 따라 붙을 수밖에 없어요. 판독 오차는 얼마가 된다? 그렇죠. 최소 눈금의 10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최소 눈금이 1ml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0.1ml가 붙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눈금을 읽고 이런 식으로 써주면 돼요. 같이 한번 연습을 할게요. 그럼 이 비커를 봅시다. 비커 같은 경우는 잘 보니까 최소 눈금이 얼마예요? 20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눈금 하나 더 있잖아. 맞죠? 눈금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최소 눈금은 10ml가 됩니다. 그러면은 40과 50 사이에 어느 정도 있으니까 선생님 생각에는 한 46 정도 될 것 같아요. 46ml. 근데 이 6이란 숫자는 어림 잡은 거죠? 즉 판독 오차가 되겠죠? 그럼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1ml 최소 눈금의 10분의 1까지 같이 표시해주면 됩니다. 그럼 옆에를 봅시다. 옆에 눈금을 보니까 1ml가 최소 눈금이 되겠네요. 그래서 저것도 또 애매하게 써있어. 36.5 같아. 선생님 생각에는. 그럼 따라서 얘도 최소 눈금의 10분의 1이니까 0.1ml라는 판독 오차를 같이 표시해주면 됩니다. 뷰렛을 보니까 얘는 더 그 눈금 단위가 좁네요. 그래서 최소 눈금이 얼마? 0.1ml. 그렇다는 거는 조금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얘도 대강 봤을 때 21.62 정도 될 것 같아. 그럼 최소 눈금의 10분의 1이니까 0.01ml라는 판독 오차도 함께 표시해주면 됩니다. 자, 또 다른 표현 방법은 다음과 같은 뭘 이용할 수 있다? 그렇죠. 접두어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접두어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테라, 10의 12승, 기가 10의 9승, 메가 쭉쭉쭉쭉 나와 있죠? 그래서 메가 같은 경우는 10의 6승으로 문자로는 라지 M, 킬로 같은 경우는 10의 3승으로 소문자 K. 그럼 여기부터는 아마 많이 봤을 거예요. 어떻게 봤느냐? 킬로미터. 미터라는 단위가 있는데 거기에 뭐가 붙은 거예요? 그렇죠. 킬로가 붙은 거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숫자로 표현하면 10의 3승. 근데 10의 3승이라고 쓰면은 좀 복잡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뭘로 바꾼 거예요? K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킬로미터라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데시미터라는 게 있고요. 데시미터보다는 여러분들이 많이 봤던 게 센티미터일 거예요. 그래서 센티미터에서 이 소문자 C가 의미하는 거는 10의 마이너스 2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cm는 이 센치를 10의 마이너스 2승으로 바꿔서 이렇게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미터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 밑에 밀리, 마이크로, 나노, 피코. 뭐 밀리도 들어봤겠죠? 1밀리터는 10의 마이너스 3승 미터. 그리고 마이크로 10의 마이너스 6제곱. 나노란 말 많이 들어봤는데 얘가 10의 마이너스 9제곱을 의미한다는 거는 아마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피코 단위 같은 경우는 분자를 구성하는 그 원자하고 원자 그 사이 거리 이런 것들이 거의 피코 단위까지 가는데 얘는 10의 마이너스 12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질문에 대한 한번 측정값 알아봅시다. 물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였더니 직경 0.00000743cm인 금속 이온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입자의 직경을 각각 과학적 표기법과 접두어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나타내보자 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온 숫자로 한번 나타내보면은 얘는 과학적 표기법으로 나타내면 7.43 곱하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10의 마이너스 7제곱 센티미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좀 이상하잖아. 왜? 여기도 있고 얘도 10의 마이너스 2승이죠? 그럼 차라리 10의 마이너스 7제곱과 10의 마이너스 2제곱을 합칩시다. 그러면 7.4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제곱 미터가 되겠지? 근데 이 10의 마이너스 9제곱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나노라고 쓸 수 있다고 했죠. 그럼 최종적으로 뭐라고 쓸 수 있다? 7.43 곱하기 10의 다시 한번 할게요. 7.43 나노미터라고 적어줄 수가 있습니다. 밑에 있는 것도 그대로 똑같이 해보면 일단 유효 숫자를 먼저 구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과학적 표기법은 1.00102 곱하기 10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1.0100 그냥 그대로 써주면 되겠지. 자, 얘는 유효 숫자가 하나, 둘, 셋. 그럼 1.0 3개. 그럼 1.00 하나, 둘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제곱. 자, 얘는 하나, 둘, 셋. 1.01이죠? 곱하기 하나, 둘 10의 마이너스 제곱. 이거 똑같이 하나, 둘, 셋, 4개야. 이 숫자. 1.010 곱하기 하나, 둘 10의 마이너스 제곱. 그래서 과학적 표기법도 이렇게 완성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국제표준 기준 단위를 볼 건데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SI 기본 단위라고 불러요. 그래서 지구와 물의 물리량의 근거를 두고 정의되고 있는데 그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SI 기본 단위 중 6개는 뭘로? 그렇죠. 6개는 양자역학적인 방법으로 정의를 했고 오직 질량만 어떠한 물체를 기준으로 두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을 한번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본적인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단위를 변형을 시켜서 우리가 새로운 단위를 만들고 각각 진짜 여러 가지 많은 단위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한 가공된 단위들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이 SI 기본 단위입니다. 길이에서 미터,
여기에 접두어를 붙이면은 테라미터도 되고 피코미터, 나노미터 이렇게 되는 거겠죠? 질량으로는 킬로그램. 여러분들이 쉽게 그램 아니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킬로그램이 실제 SI 기본 단위예요. 그래서 시간, 전류는 암페어, 열 역학적 온도 켈빈, 섭씨 온도 도가 아니라 켈빈, 물질량 몰, 광도 칸델라 해서 CD 이렇게 7가지가 기본 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정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선생님도 사실 정의를 다 찾아봤어요. 더 정확하고 그리고 더 세부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보고 싶다 하면 네이버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 같은 경우는 빛이 진공에서 이만큼 동안 진행한 경로의 길이를 1m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린대요. 이걸 어떻게 난 이 숫자까지 이렇게 표현했다는 게 더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질량 같은 경우는 질량만 가공물체라고 했죠? 어떠한 가공물체냐? 백금, 이리듐 가공물체예요. 이걸 질량 원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백금, 이리듐으로 만들어진 국제 킬로그램 원기는 제1차에서 여기에서 지정한 조건하에 국제 도량 형국에 보관되어 있으며 당시 CGPM 여기는 국제 원기를 능가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을 했다. 다 만들어 놓고 이제부터 이 원기의 질량의 단위로 삼는다. 이 원기를 질량의 단위로 삼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1kg짜리를 만든 게 아니라 백금이랑 이리듐을 일단 만들어 놨어. 그래서 그 무게를 1kg이라고 일단 정의를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질량들을 비교해서 다 쟀습니다. 자, 시간은 0켈빈인 온도에서 세슘 원자량 133인 거, 이 원자의 바닥 상태에 있는 두 초미세 준위 사이의 전위에 대응하는 복사선의 이만큼의 주기의 지속 시간을 뭐라고 부른다? 1초라고 정의했습니다. 그 암페어 같은 경우는 무한히 길고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작은 원형 단면적을 가진 두 개의 평행한 직선 도체가 진공에서 1m의 간격으로 유지될 때 두 도체 사이에 매 미터당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 제곱 뉴턴의 힘을 생기게 하는 일정한 전류라고 정의를 드렸어요. 많이 어렵죠? 선생님도 여기까지도 많이 어려웠어요. 자, 켈빈. 물의 3중점에 해당하는 열역학적 온도의 이만큼. 몰은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이거는 보자마자 다행이다 하는 거 나왔다 할 텐데 12짜리, 질량 12짜리 탄소를 기점으로 해서 0.012kg, 12g이죠? 이거에 있는 원자의 개수와 같은 수의 구성 요소를 포함한 어떤 개의 물질량. 칸델라 광도, 진동수가 540 곱하기 10의 12제곱헤르츠인 단색광을 방출하는 광원의 복사도가 어떤 주어진 방향으로 1 스타라디안당 이만큼 와트일 때 이 방향에 대한 광도.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거는 많이 어려워할 텐데 반드시 알아야 될 건 뭐다? 요 7가지 단위를 잘 기억해 주면 됩니다. 알겠죠?